스님, 왜 나쁜 사람들이 잘 사나요? 씨앗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강원도 어느 작은 마을에 두 남자가 있었다. 한 명은 민준이었고 한 명은 태석이었다. 둘은 같은 해에 태어나 같은 학교를 다녔고 같은 꿈을 꿨다. 언젠가 서울에 올라가 성공하는 것. 그게 전부였다. 20살이 되던 해 두 사람은 함께 서울행 버스를 탔다. 서울은 냉정했다. 고시원 좁은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버티는 날들이 계속됐다. 민주는 낮에는 공사판에서 일하고 밤에는 작은 가게의 야간 알바를 뛰었다. 손이 트고 등이 휘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그는 한 가지를 지켰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그게 고향에서 어머니가 가르쳐준 전부였으니까. 반면 태석은 달랐다. 그는 일찍이 깨달았다. 아니, 깨달았다고 착각했다. 착한 놈은 손해봐. 세상이 원래 그래. 그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기회를 만들었다. 작은 거짓말로 신뢰를 얻고 그 신뢰로 더 큰 거짓말을 쌓았다. 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걸으며 돈을 모았다. 빠르게, 아주 빠르게. 30이 됐을 때 태석은 강남에 사무실을 열었다. 민주는 여전히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현장 반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잘 사는 사람. 태석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는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는 고급 위스키를 홀짝이며 옛 친구 민준을 가끔 떠올렸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착하게 살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태석이 모르는 게 있었다. 그는 잠을 잘 못 잤다. 계약서를 쓸 때마다 손이 약간 떨렸다. 직원들이 웃으면서 뒤에서 무슨 말을 할지 항상 신경 쓰였다. 부인과 식사를 해도 머릿속에는 다음 달 자금 계획이 맴돌았다. 멋진 차를 몰면서도 백미러를 자꾸 봤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무언가 쫓기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뭔지 그는 끝내 이름 붙이지 못했다. 불안이었다. 그것도 뿌리 깊은 불안. 민준의 하루. 같은 시간 민준은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빌라에서 아침을 맞았다. 아내가 끓여준 된장국 냄새에 눈을 뜨고 초등학생 딸아이가 그의 등 위로 올라타며 소리쳤다. 아빠, 오늘 현장 어디야? 오늘은 은평구. 멀다. 점심은 맛있는 거 먹어. 그는 웃었다. 소리 없이 그냥 웃었다. 현장에 나가면 후배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한 일용직 노동자 편을 몇 번 들어준 이후로 사람들이 그를 달리 봤다. 돈 한 푼 더 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옳은 것 같아서 한 일이었는데 그게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퇴근길 그는 편의점 앞 파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캔맥주 하나를 땄다. 차가운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서울 하늘에 노을이 지고 있었다. 아, 좋다. 그게 전부였다. 복잡한 생각 없이 그냥 좋았다. 민준이 45이 되던 해 가을, 오래된 거래처 사장님이 그를 불렀다. 민준 씨, 나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 이 회사 자네한테 넘기고 싶은데. 민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저한테요? 왜요? 사장님이 웃었다. 20년 동안 자네가 한 일을 내가 다 봤어.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고 한 번도 사람 뒤통수 친 적 없어. 그런 사람한테 줘야지. 그 말 한마디가 20년의 시간을 압축하고 있었다. 민준이 길에서 주운 지갑을 경찰서에 가져다 줬던 날, 부당한 계약서에 도장 찍기를 거부했던 날, 후배의 실수를 자기 탓으로 덮었던 날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을 누군가는 다 보고 있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 씨앗들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같은 해 겨울, 태석의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았다. 오래 숨겨왔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계약서 위에 쌓아 올린 거짓말들이 하나씩 무너졌다. 직원들은 먼저 떠났고 파트너들은 연락을 끊었다. 강남 사무실 보증금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다. 혼자 텅 빈 사무실에 앉아 그는 처음으로 오래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 불현듯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 민준이었다. 20살에 함께 탔던 그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던 산과 들, 그때 민준이 했던 말. 나는 그냥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 그때 태석은 속으로 비웃었다. 순진하다고. 세상을 모른다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부끄럽지 않게 산 사람은 누구인가? 오래전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다. 스님,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걸 보면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답했다. 들판에 나가보아라. 씨앗을 심은 농부가 있고 이웃밭을 빼앗은 농부가 있다. 한여름에는 빼앗은 밭이 더 넓어 보인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씨앗을 심은 농부에게만 열매가 열린다. 우리는 늘 여름에 판단하고 가을을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가 억울한 이유는 우리가 여름에만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씨앗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악행의 과보가 익지 않는 동안은 악인도 행운을 누린다. 그러나 과보가 익을 때 그는 반드시 그것을 받는다. 이것은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저주의 이야기도 아니다. 그냥 자연의 이야기다. 봄에 심은 씨앗은 반드시 자란다. 독초를 심으면 독초가 자라고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자란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심어도 땅은 다 기억한다.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들, 거짓말할 수 있는 순간에 하지 않는 것, 억울해도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것들이 전부 씨앗이다. 땅 속에서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자라고 있는 씨앗들. 민주는 지금도 아침마다 된장국 냄새에 눈을 뜬다.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집이지만 아침 풍경은 달라지지 않았다. 딸아이는 중학생이 됐고 여전히 그의 등에 올라탄다. 그가 가장 잘한 일은 큰 결단이 아니었다. 누군가 안 본다고 생각할 때도 부끄럽지 않게 행동한 것. 그 작고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 어느 가을날 열매가 됐다. 당신이 지금 정직하게 살면서도 손해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기억하라. 지금은 여름이다. 가을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씨앗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선택이 당신의 다음 계절을 만든다. 구독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